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중기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조선 초기에 대한 강의를 몇 개를 봤잖아요. 자, 그런데 조선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크게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마인드맵을 드릴 때 조선 초기와 중기를 하나로 제작한 마인드맵을 블로그에 탑재해 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초기에서 몇 가지 변화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맥락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선 초기는 훈구파가 집권을 하다가 조선 중기에 들어오게 되면 사림이 첫 번째로 집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리학 중심의 질서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학이나 철학 같은 것들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어요. 나라의 기틀을 다져야 됐던 조선 초기에는 다양한 문화들 기틀을 잡아놓고 그 위에서 수용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건파였던 온건 사대부들이 어떻게 낙향을 하게 되면서 조선 중기가 되면서는 자기네들의 지지 기반 세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리학이라는 토대만 주구장창 주장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지방의 국립학교였던 성균관이나 향교 사이에 사립기관을 하나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서원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조선 중기 때는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성리학적 질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됐다. 이 말인즉슨 선비 풍조, 즉 사회적인 문화가 훨씬 더 많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이게 예술사적으로는 남종 문인화가 조선 중기 때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사적으로는 가장 큰 전쟁이 이때 터지게 되죠.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병자호란까지 해서 정유재란,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 다음 병자호란까지 여러 가지 란을 거치게 되다 보니 단점이 뭐냐, 예술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도공들이 많이 일본으로 뺏겨나가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자기도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가는 이행 과정에서 이제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화사 쪽으로 회화를 그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화들도 그 조선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위축이 되고 조선 초기에 있던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대로 그 흐름이 유지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큰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한국사 여러분 공부하시니까 그거랑 빗대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조선 중기 때는. 그래서 제가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러분들한테까지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한 거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림의 집권과 성리학적 질서의 추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언제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사림 세력을 먼저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종은 사림 출신 관료들을 연관직에 등용하여 훈구파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권력 독점의 제동을 걸었으며, 이후 사림과 훈구파의 대립이 심해집니다. 자, 훈구파가 이제 공신 출신들이기 때문에 많은 힘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인물들이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부패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 사림을 중용을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게 되고, 훈구파는 사림을 찍어 누르고 사림도 훈구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내는데, 이거를 사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화가 무호사화와 기묘사화 등이 있는데, 뭐 갑자사화, 기묘사화, 의사사화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얘네들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간단하게 그냥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옛날에 저 어릴 때 했던 드라마 중에 여인천하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이제 30대쯤 되셨으면 이 드라마를 아실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쯤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천하를 떠올려 보면은 그 유덕화 아저씨죠, 이덕화 아저씨죠. 그래서 난정아 막 이러면서 나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주초위왕이라고 해서 주자랑 초자를 합치면 조씨가 돼요.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유언비어가 퍼지는데 어떻게 하냐, 꿀을 풀에다가 바릅니다. 주자랑 초자랑 합쳐가지고 주초위왕이 그렇게 적다 보니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계략인 걸 알면서도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조광조란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혼란해져 갔구나, 조선 중기가 굉장히 혼란해져 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기 좋았다?
밑에 양난의 전개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사림의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어요. 누구를 꼽아볼 수 있냐? 5천원권과 1,000원권이 들어가 있으신 두 분이죠. 바로 이황과 이의로 꼽아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성리학이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철학으로 하나로 굳어지게 되면서 이황이랑 이의가 그러면 성, 리, 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성리학에서 이를 다뤘던 중국의 역사가 어디였냐? 송나라였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물치지를 얘기를 하면서 곽희의 그림에서 뭘 볼 수 있다? 그 대상에 있는 그 이치를 파악을 하고 경물치지 시선 선택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그게 기억이 나시죠? 여기서도 그 맥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으로 이기론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면서 이황은 주리론을, 이의가 주기론을 주장을 했다. 자, 이와 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이황은 주리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주리론은요, 이와 기를 대립되는 것으로 보며 이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밑에 볼게요. 이는 인간의 심성에 담긴 근본적인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기는 대립되는 존재라서 쉽게 이해할 거면 얘를 누구랑 비교하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이데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데아에서도 이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는 무엇이다? 인간의 심성에 담긴 이치, 근본적인 원리라고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 이데아론에서 뭘 얘기를 했었죠? 이데아에 있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는 저급한 것이다. 그런데 회화라는 건 이 이데아에 있는 걸 모방한, 현상을 또 모방하는 모방의 모방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인간의 심성에 있는 것. 그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냐? 공부하고 책 읽는 것. 그런 걸로만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먹혔겠죠. 누구에게? 사림에게. 사림에게 잘 먹혔고 이걸 바탕으로 자신네들의 배경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철학적인 지지 기반이 됐어요. 자, 그럼 반면에 이는 주기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란 기 중에 기를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보냐? 이와 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강조했다. 자, 어라? 이데아에 반대됐던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뭐였죠? 네, 바로 이론론이었습니다. 이론론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는 이가 구체화되도록 돕는 현상이다. 즉, 지행합일 이런 것처럼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실천적인 것. 즉, 이데아에서는 따로 보고 위에 있는 것만 추구를 했다면, 이라는 걸 추구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와 기는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어찌됐든 간에 조선시대 중기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성리학이 주리론과 주기론 이렇게 두 가지로 형성이 됐고 나중에 이거 전체가 어떻게 예술, 회화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밑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난의 전개가 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며 임진왜란이 발발했으며 이후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공과 자개공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당시 일본에는 뭐가 유행을 했냐? 선종이 유행을 했어요. 자, 우리도 유교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 일본에도 유교가 전파는 됐어요. 그러나 지지 기반이었던 그 막부라고 하죠. 이 막부들은 일본의 토착 신앙들 뿐만 아니라 불교를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선종을 중요시했고 이 선종을 바탕으로 유교적 질서를 올려나갔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선종이나 유교적인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것들을 가져갔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학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일본은 학문보다는 실천하는 쪽에 그걸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불교적인 그림과 유교적인 것들을 같은 선상에 뒀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와 불교를 따르게 봤잖아요. 근데 일본은 선종과 유교를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이건 제가 일본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왜 도공을 많이 가져갔고 왜 도공을 데려가서 이렇게 도자기를 했냐. 즉, 이 도공이 만들었던 분청삭이나 백자에서는 선종의
실천적인 걸 볼 수 있다. 특히 분청사기 보세요. 굉장히 뭐랄까 추상적이잖아요. 걔가 가지고 있는 게 선종의 느낌과 유사하게 느껴졌나 봐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여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인을 폐위시키고 친명배경 정책을 시행하자 후금이 정묘호란과 병자론을 두 차례에 걸쳐 호란을 벌치면서 어떻게 된다? 조선 후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우리는 이제 청해 불력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할 때 머릿속에 할 말이 너무 많으면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뭐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저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혀가 자꾸 꼬여요. 지금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중기 1시간 정도 보고 나서 강의 촬영하는데 막상 또 들어오게 되면 말이 또 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갑자기 뭐 갸우뚱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 정리 하나만 해드리면 처음에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사림이 집권을 했고 이 사림이라는 사람들은 온건 사대부 출신들이었는데 훈구파와는 다르게 성리학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을 중요시하다 보니 사회적인 그림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사회적인 그림을 그릴 때도 이 주리론과 주기론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 다음에 도자기가 좀 유행을 했었는데 그 도자기가 사실 임진왜란때 많이 뺏겨나갔다. 무엇 때문에? 일본에는 이 선종과 유교를 동일시 여기다 보니까 그 도교의 도자기 도공들이 만들었던 분청사기가 선종의 미간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게 됐고 우리나라의 질은 좀 많이 떨어지게 됐다. 그리고 병자론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데 이때 효정이 등장하면서 북학론이라는 걸 주장을 한다. 자, 이게 청나라를 거쳐가지고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을 배우자는 주장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 문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요점 정리 그래도 나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적 발전에서 건축에서 얘기를 할 게 서원이라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건축에서 사림의 중앙 전개 진출과 더불어서 뭐가 많이 만들어졌냐. 서원 건축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이때 제가 고려시대 때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고려시대 사찰들이 거의 다 폐지되거나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증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때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서원으로 만드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찰의 가람 배치를 그대로 가져오는 양식을 가져오다 보니 이때 조사전이 뭘로 변하냐? 사당으로 변한다. 문묘. 그래서 공자를 모시는 그 사당을 건축물 뒤쪽에다 배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불교 건축물이 유교 건축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사찰과 달리 건축의 단청을 사용하지 않고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기숙사를 배치했으며 제일 안쪽에는 선현의 위패를 모신 사당, 방금 얘기 나왔죠? 요 조사전이 이렇게 됐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래도 조사전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건축사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바로 우리 회화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조선 초기에 어떤 회화의 경향이 있었는지 크게 카테고리로 묶어볼게요. 일단 안견 화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견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화풍은 누구의 화풍이었죠? 중국의? 북송시대에 있던? 누구였죠? 이곽파였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조선시대 초기도 헷갈리고 조선시대 중기도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면. 자, 그래서 조선시대 회화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중국의 회화사 흐름을 머릿속에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계속해서 그걸 마인드맵이랑 그걸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안견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화풍을 바로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강의 보시게 되면 더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 중국의 회화가 어떻게 전개가 됐었는지, 마파, 절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기였고 북송화에 가까운 북종화였는지 남종화였는지 남종문인화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다시 보시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조선 초기에 안견 화파는 북송에 있었던 누구의 화풍을 따라갔었죠? 네, 이곽파의 화풍을 따라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곽파의 화풍을 따라갔다는 점이 어떤 부분에서 산이 뾰족뾰족한 것들도 그렇고
그 이각파에서 사용했던 해조류 같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으로 사용됐던 작품이 안견의 목류도원도였어요. 자, 그런데 안견 화파는 첫 번째 화풍이 위각파였고요. 사실 하나의 화풍이 더 있었어요. 8개의 풍경을 그렸던 사시팔경이나 소상팔경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또 다른 화풍. 이각파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만 또 다른 화풍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바로 뭐다? 절파계 화풍이었습니다. 자, 절파계 화풍은 어느 시대였어요? 명나라였죠. 어떤 구도? 변각 구도가 있었습니다. 자, 변각 구도로 있었는데 여기에 양쪽에 위치시켜 놓고 뒤쪽을 실루엣 처리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각파에서 볼 수 있었던 산의 모양을 조금씩 그려놓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선 중기로 가게 되면 이 절파계 화풍과 이각파의 화풍이 묘하게 하나로 절충이 돼요. 자, 조선시대 초기에도 우리나라는 절충적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걸 통한 독창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중기도 마찬가지로 절파계 화풍과 이각파의 화풍이 하나로 묶이면서 묘하게 절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에도 제가 그 영향이 절파계와 이각파계가 절충화풍으로 하나로 묶인다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하파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좀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과 그리고 남종 문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남종 문인화가 이전에는 밑법산수 정도로만 표현이 됐다면 이제 화제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비를 상징하는 4개 사물, 사군자가 좀 그려진다던가 하는 사이적인 거, 수묵 중심의 표현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뭐 조선 초기부터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거 있죠.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만의 서민적인 감성 해가지고 신사임당의 영무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선 중기에도 여전히 그려졌어요. 자, 그럼 일단 설명을 보고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나고 그 마인드맵에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회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 초기의 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아있는 조선 중기의 회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발전했다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요. 자, 치열한 사색당전과 수차례의 외란과 호란으로 인해 은둔사상이 유행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등장하는 게 바로 뭐다? 은둔사상. 바로 어떤 거다? 바로 도교적이다. 중국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죠. 기선 성냥 그대로 나오네요. 어부도, 오천문답도, 관폭도, 탁족도 등의 도교적인 주제가 자주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종, 어몽령, 황집중 등의 사대부의 절의와 지도를 상징하는 대나무와 매화 등의 사대부화, 즉 뭐죠? 사군자를 많이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묵법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시기로 조석과 김식 등에 의해서 수묵 사이 화조화가 크게 그려졌고 여기에서도 영모화 등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된다. 자,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자면 영모화가 조선 초기에는 서민적인 감성, 한국적인 감성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여긴 뭐다? 선비, 묵법, 그래서 수묵 사이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됐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화원들은 그 전란 이후 소실된 그림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뭐 화가 가문이 등장했다 정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1번에서 3번은 별표, 흐름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데 중요한 카테고리, 메타인지가 될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 화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 초기 안견파 화풍은 김씨, 이정근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초고 화풍에 비해서는 상당히 변모된 양상을 띈다. 안견 화풍이 상당히 변모됐다. 우리 양팽손 얘기하면서 절파계 화풍이었던 게 2단이었잖아요. 절파계는 변각으로. 근데 이게 몇 단이었나 그랬죠? 3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경이 한쪽에 있어서 변각이 이렇게 2개였다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조선 초기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여기 가서 조금 더 한 번 더 변모가 된다니 요게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안견파 화풍이 변모가 되는지 이것 좀 중요하게 봐놔야겠죠. 자, 다음으로 조선 초기 강희안의 절파계 화풍을 계승한 김씨, 하윤덕, 이경윤, 이정, 김명국 등에 의해 절파계 화풍이 가장 큰 영향을 띠며 화단을 풍미한다. 어라, 조선 초기에는 절파계, 안미관 화풍, 뭐 이각파, 마하파 다양한 것들이 존재했는데 주력이 되는 건 뭐다? 일단은 절파다. 즉 절충 화풍인데 절파를 중심으로 한 절충 화풍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보면 편하겠죠.
조선시대 중기의 미술사적인 흐름을 서술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팍의 화풍을 중심으로 절충적인 화풍이 유행을 했다라고 적어주면 서두를 열어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조선 초기 이상자에 의해 수용되었던 마하팍의 화풍은 윤의릭 가문에 의해서 계승이 되었고요. 남종화의 한 계보인 미법산수화가 조선 중기 이정근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어 구사되었다. 자, 누가 등장하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 후기의 회화가 독자적인 민족 화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 남종문인화라는 게 우리가 사실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 초기도 얘기했지만 북종화와 남종화의 구분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양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북종화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고 남종화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절충적으로 나름대로 선비의 미학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창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나라의 남종문인 화풍을 수용하여 조선 화단의 새로운 화풍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점과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리는 실경산수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무슨 산수가 그려졌을까요?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고사나 관련 일화들을 보고 그리는 관념산수들이 그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 조선 중기 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실경산수 문화가 등장을 했고 우리나라의 산수를 보고 그리는 거에 문화적인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국가행사의 장면을 그리는 기록화가 여전히 만들어졌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안견화풍의 시기적 변모와 절팍의 화풍과의 절충, 방금 얘기 드렸던 절충적인 화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게 봐놔야겠죠. 자, 읽어보면요. 조선 중기산수화는 조선 초기 안견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끌었던 안견 화풍이 여전히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안견파 화풍은 초기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점을 띠고 있어 중기만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으며 절파 화풍 등과 절충되어 구사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조선시대 중기로 가면서 조선시대 초기에 있던 안견 화풍, 특히 절팍의 화풍이 변모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제가 끝나고 정리하지 않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안견파 화풍이 조선 중기 화가들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일단 보면 가장 생각을 해볼 게 누구의 작품을 참고해보면 되냐. 일단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고요. 초주이신 분들은 적어두고 조금 이따 등장하는 그림과 비교해보세요. 누구? 이징. 이징의 니금산수라고 있습니다. 이징의 니금산수를 보시면 되고요. 이건 사실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러면 안견 화풍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일단 첫 번째는 변각구도였거든요. 절파 화풍에서 보여줬던 변각구도가 어떻게 바뀌냐? 주산이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변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주산이 중심으로 가면서 약간 이건 또 주산이 중심으로 갔다는 건 이곽파 화풍처럼 연계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주산이 중심으로 가게 되고 중간중간에 뭘 많이 넣게 되냐면 이제 소경의 형태, 삽입.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애초에 절파의 화풍이나 이각파의 화풍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사실 둘 다 대관산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커다란 소경,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대관산수가 큼직큼직한, 그래서 인물이 굉장히 작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넓은 형태를 그린 거다. 넓은 형태를 그린 걸 대관산수라고 하고요. 소경산수는 인물이 상대적으로 커서 산수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경치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소경인 거고, 인물이나 경물들은 조금 더 커 보여요. 산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 나무나 인물들이 훨씬 커 보여서 소경, 경치는 작고 인물은 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관산수라서 전체적인 경물들이 작았던 거에 비해서 중간중간 소경산수의 형태, 즉 큰 것들의 큰 기물들,
큰 기물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대간산수가 등장하게 되고 소경산수가 결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커 보이는 것, 가까이서 보이는 것과 멀리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보이게 되다 보니까 뭐가 깊어질까요? 공간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들의 바탕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게 조선시대 중기의 이 안견화풍의 변화거든요. 요거를 일단 제가 참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뒤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지우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볼 사람은 김씨인데요. 김씨는 김한로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김한로는 그 여인천하에도 나왔던 굉장히 위세가 등등했던 가문의 사람인데 1537년에 사망합니다. 김한로가 1537년에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에 태어났어요? 1524년에 태어났어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나이 13세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관직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장에 휘말리면서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온갖 핍박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직 진출하려는 마음 자체를 접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생 그림만 그리게 되는데요. 이제 조선시대 중기 화단을 대표하는 문인 화가이자 안견파와 절파 화풍을 두루 섭렵해가지고 자신만의 절충적인 화풍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정치와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고 은일자적한 태도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주로 그리는 주제들이 은일자적한 산수나 이제 탁족도나 고사나 이제 동자들에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김씨의 가문의 내용인데요. 옆에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안견파계 화풍의 대표적인 게 바로 한림제설도인데 조선 초기부터 이 한림제설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많이 그려졌었나 봐요. 조선 초기에도 이거랑 비슷했던 그림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제설도는 눈이 내린 겨울의 경치를 그린 것으로 안견파 화풍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 자, 그런데 안견파의 화풍을 절충적으로 따르고 있어서 변각구도의 특징을 보고 있거든요. 왼쪽에 치우쳐진 절파구도로 인해 넓게 펼쳐진 공간, 나무에 구사된 해조묘법과 성등성에 묘사된 단선 전줌이 대표적이다 까지 보실게요. 자, 일단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구도 자체도 사실은 안견파계 화풍이라고 우리나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파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주산의 형태를 보면은 해조묘를 쓰고 있어요. 나무가 뾰족뾰족하게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각파의 특징도 같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안견파 자체가 절충적이었는데 여기에 절파계 화풍까지 같이 섭렵을 했으니 그 영향을 두루두루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보시면 근경, 중경, 완경이 3단으로 펼쳐진 편파 3단 구도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체크, 16세기 초반에 안견파 화풍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16세기 초반에 유사성을 띠고 있다. 양팽손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서 편파 3단 구도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나 거꾸로 매달린 듯한 불안정한 형태의 주산과 흑백의 대조가 두드러진 점은 약간의 절파화풍 또한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계속 얘기했다시피 어떤 점이 절파와 안견파계의 화풍이 절충되어 있다.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콕 집어서 안견파, 콕 집어서 절파적인 거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안견파와 절파의 절충적인 요소를 설명하라거나 아니면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조선 중기적인 특징을 설명하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적는 건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채점할 거예요. 안견파 화풍 쭈루룩, 절파계 화풍 쭈루룩 이게 아니라 당시에 안견파와 절파계의 공통적인 특징을 서술한 걸 확인하고 매기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특징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후 등장하는 조선시대 중기 대부분의 작가에게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계시면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절충적이다.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미국의 클리블랜드 미술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절파계 화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씨가 그린 동자결려도인데요. 이 동자결려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끝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동작 연료도는 절파화풍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림으로 동자가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는 나귀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굉장히 해학적이죠. 그래서 애기가 보면은 자기 덩치보다 훨씬 큰 당나귀를 잡고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이게 웃음을 자아낸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것도 도교적이고 은일좌적한 주제다라고 알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큰 산을 보면 일단 절파계 화풍 겸 마하파계 화풍 둘 다의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불안정하게 솟아오른 주산과 강렬한 흑백의 대조, 거칠고 강한 필묵법, 그리고 비교적 커진 인물과 동물의 비중 등에서 분명한 절파 화풍을 찾을 수 있다. 자, 절파 화풍 같은 경우에는 마하파적인 걸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산을 하나 더 그렸잖아요. 근데 불안정하게 얘도 한쪽으로 삐져 나와요. 김시의 그림 한림제설도에서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거 볼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절파계 화풍이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동시에 안견파의 화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안견파 자체가 절충적인 화풍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절파적인 화풍도 다 가져와서 절충이라고 묶어주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안견파와 절파를 어쨌든 절충적으로 그렸던 사람이고 요소들 특징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구분하는 거지 안견파는 무엇다, 절파는 무엇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머리 터져요. 알겠죠? 그냥 이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는 이해하기 쉽게, 저는 책에 있는 원문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특징을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김시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비교적으로 큰 인물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소경적인 인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는 안견파 화풍과 절파 화풍이 양대 산맥을 이루며 발전한 중기산소의 경량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김시의 절충적 화풍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자, 이 내용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선 중기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안견파와 절파의 공통적인 양식이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점. 이해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그 밑에 이정근과 이응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근과 이응효 같은 경우에는 작품으로 보면 설경산수도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보면 주산의 형태가 어때요? 얘는 약간 구름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뭔가 울룩불룩하기도 하죠. 얘도 그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거 바탕으로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게 훨씬 빠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 설경산수도와 이상자의 아들 이응효의 설경산수도. 자, 체크. 이상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응효. 이상자 누구였죠? 조선 초기에 한쪽에 배치되어 있던 송화보를 또 그렸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상자의 아들이 조선 중기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주제와 화풍을 구사하고 있어 당시 화단을 풍미했던 산수와 양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줄, 두 작품 모두 안견파 화풍을 따르고 있다. 체크. 조선 초기와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안견파 화풍은 다르지만 조선 초기와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부터 별표 하나 쳐주고요. 전체적인 경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화면 중앙 부분에 있다. 아까 봤던 얘기 그대로 나와 있죠. 첫 번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화면 중앙에 주산이 중앙으로 이동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산은 식빵 덩어리를 떠올리게 하는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조선 초기의 안견파 화풍보다는 공간과 여백이 협소해진다. 체크. 공간과 여백이 협소해진다. 선생님, 아까 분명히 공간에 깊이감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징의 니금산수도가 대표적인 그림인 거고요. 이 두 개의 작품의 그래서 특징이 이거입니다. 공간감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졌다. 왜? 가려져 버렸죠. 여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간감이 협소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앞서 있던 것들은 이징의 니금산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부터 근경부터 쭉 이어지는 중경과 원경이 보다 깊이 있는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어 원근법이 적극적으로 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공간과 여백이 협소해진 대신에, 공간감이 좁아진 대신에 거리감은 조금 더 깊이 표현하려고 하는 초보적인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 시도가 빛을 발하는 게 어디다? 이징의 니금산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죠?
자, 긍정의 인물과 다양한 종류의 나무, 원경의 누각 뒤편까지 감상자의 시선을 보다 유기적으로 옮기도록 유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안견의 특징이었던 게 목류도연도에서부터 긍경, 중경, 후경의 자연스러운 연결이었죠. 이곽파의 화풍에서 볼 수 있었던 삼원법이 여기서도 고루 활용이 되긴 했는데 초보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고, 나중에 누구 때 가서 이징의 니금산수도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감상자의 시선을 보다 유기적으로 옮기도록 유도한 것이 중요하고, 주변 바탕에 가해진 체크, 녹두색의 설치법. 녹두색의 설치법. 포인트가 크게 3개예요. 안경판대 변화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관감이 협소했지만 초보적으로 원근법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녹두색의 설치법. 그래서 무엇을? 눈이 오는 풍경의 어두운 밤하늘. 어두운 밤하늘을 표현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설치법은 고려 불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 중기 환수화에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밤하늘, 눈이 오는 설경산수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응효의 아들 하원 나옹 이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 사람의 그림도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위쪽엔 주산이 약간 뾰족뾰족해요. 이것도 재밌는데, 어떤 책에서 읽으니까 이 그림에서 봤던 요 산이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냐면,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 가면 배울 사람인데, 풍속화가로 좀 유명한 윤두서가 그렸던 풍속화의 뒤쪽에 이렇게 비슷한 산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담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안견파의 화풍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고, 이제 저 이거 나옹 이정인데 이정이라면 잘 안 헤어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옹이잖아요. 난 나옹이 나옹, 이거 포켓몬스터 그걸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옹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편파구도 흑백의 대비가 굉장히 강했던 안견파를 추정했던 사람,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이 그림 하나만 외우고 저도 고사장에 들어갔었어요.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중간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면 말실수로 틀린 것도 있고, 제가 복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 5개념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깊이 알면 머리가 아프니까 좀 쳐냈어요. 그래서 요새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6월달이다 보니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선까지 끊어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중요한 작가들은 진짜 제가 관련된 이 사람의 생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왜 그런 걸 느꼈는지, 영향받은 조건, 그다음에 사조와의 관계, 작품의 특징 전부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작가들은 그 작가의 대표 도판들과 특징들만 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엔 객관식에서 서도평으로 처음 바뀌었잖아요. 그때 제가 모르는 도판이 2개? 2개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 2개는 어떻게 해도 제가 사실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몰랐던 거라 이건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일단 풀었는데, 그래도 적중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마이클 하이저가 등장하게 되고, 모르는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와, 내가 이때 시험 치면 진짜 떨어졌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그냥 놨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돼? 라고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제 공부 방식,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제 공부 방식을 따르자면 저는 제가 공부할 때 합격할 수 있었던 방향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뼈대는 공부하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렸어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냐? 당연히 불안하죠. 왜 안 불안하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도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다 보니까, 몰라도, 여기서 나오는 이 작가를 몰라도 이 작가가 어느 시기에 소속됐다라는 것만 알면, 내가 그래도 나름 펠드먼의 비평 단계를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내가 나름대로 미적인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앤더슨 단계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인드로요, 그 사조와 그 작품을 그 시험장에서 분석해서 답을 적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공했던 게 2014년에 그거예요. 아상블라조 설치 작품. 그 타블로이드 막 있었잖아요. 누구였지? 키에놀츠 작품을
분명히 그 도판을 말고 다른 도판은 아는데 그 도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적었는데 얼추 키워드가 맞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확실하고 단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확실해요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과감하게 버릴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공부하는 모토였어요. 뭐 하다 얘기했지? 아, 이거 얘기하다 그랬구나. 예, 어쨌든 나옹이는 나옹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징으로 갔습니다. 자, 이징 계속 얘기를 했죠. 얘는요, 뭐였냐. 일단 화원 가문 출신인데 왕족이었어요. 왕족 출신이기도 했어요.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시대의 문인 화가 이경륜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징은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그림 실력을 출정하였다. 이징의 아버지 이경우는 성종의 8째 아들, 이강군의 후손으로 왕손의 피를 이어받았다. 자, 그런데 이징은요, 바로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얼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서얼의 차별로 인해 가지고 화원이 된 이징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화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니금산소를 그렸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징을 아꼈냐. 인조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명나라 뒤에 등장했던 청나라에게 굴복을 하면서 삼전도 남한산성에서 내려와가지고 삼전도에서 머리를 3번이나 찧어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난 왕이에요. 굴욕적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총애했던 이징이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중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수묵으로 그리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금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금으로 그린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왕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징은 그 인조의 총애를 많이 받아서 지원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화풍으로 선비적인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화원화가였고 중인이라는 신분, 서얼이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조라는 사람이 굴욕을 맛봤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신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길 바랬는데 나를 위한 산수를 그리는데 왕을 위해 바쳤습니다라고 하는데 금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수묵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군자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해 바친 그림이 금빛이었다면 화려하잖아요. 왕을 위한 그림으로서도 손색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징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앞서 봤던 작가들의 모든 특징들을 자기가 하나로 합칠 수 있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키워드로 적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해하기는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왕족 출신 화원으로 안견파 화풍과 절파 화풍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화풍을 구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사용한 건 안견파 화풍을 조금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화원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사용한 궁정 취향의 대간대수를 다작하면서도 문의의 취향에 어울리는 묵법을 구사했다.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게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니금산수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확대를 이전까지 안 해드렸잖아요. 근데 확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노트북이 저기 있고 이걸 확대할 거면 뭐 컨트롤 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블루투스 키보드가 없었어요. 누가 댓글도 달아주셔 해가지고 이번에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저 혼자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하려니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강의가 좀 산만해지지 않을까 걱정은 드는데 일단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작품을 보면 확대하더라도 이미지가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얘 보세요. 산이 어디로 왔어요? 중앙으로, 주산이 여기로 왔죠. 이 작품도 보세요. 주산이 중앙으로 왔어요. 그런데 편파 3단 구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얘는 편파 3단 구도가 아예 흩어져가지고 중경이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삽입되고 있죠.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니 안견파에서 봤던 특징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리고 얘는 아까 봤던 그 이정근이나 이응우의 설경산수와는 다르게 굉장히 넓은 대간산수에다가 소경들, 큰 것들이 중간중간 등장하기 시작했고 삽입되기 시작해서 원근법도 드러나면서 굉장히 공간감이 깊어졌어요. 아까 설명했던 그 세 개의 내용이 모두 다 여기에 정리가 되는 거죠. 앞에 난리네. 앞에 작성했던 내용을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 니금산수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징의 니금산수도는 검은 삼배, 금리 혹은 은리로 산수화를 그린 것으로 고려시대 회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그 간송미술관 소장의 니금산수도는 조선 초기 안경파 화풍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근경과 중경, 원경의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파 3단 구도, 편차 아니고 편파예요. 편파 3단 구도를 따르고 있으며 주산의 형태와 구성 등의 종래 안경파 산수화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로 몇 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조선 초기에 있는 걸 그대로 따랐지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종합적으로 된 거. 주산이 일단 중앙으로 살짝 옮겨지기 시작한 것과 구도가 조금 불안정해요. 얘가 살짝 불안정한 구도. 어떻게 불안정하냐? 위에는 게 약간 쏟아질 것 같죠. 불안정한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사용했는데 금리가 좀 밝아가지고 흑백의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작품은 금리산수라고 하는데 같이 적었을 수 있는 게 고사기려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러한 이 내용에 근거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만학쟁류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키워드예요. 고사기려나 만학쟁류나 둘 다 이 그림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 산수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려서 인조에게 갖다 바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징의 니금산수도 이거 밑에 있는 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니금산수도는 이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식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커다란 주산이 사라지고 작은 봉우리들이 분산되어 연이어 서 있으며 한쪽에 치우쳐져 있던 근경이 화면의 중앙에 있어 정자와 소나무의 모티브가 강조되고 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원문에서는 주산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산이 사라졌다라고 표현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건 주산이 맞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때 거기서 가져온 것 같은데 청출어람의 한국의 미술?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으로 주산이 옮겨지게 됐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주산이 중앙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굉장히 작아지면서 그래서 대간산수의 형태가 아니라 소경산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소나무 모티브가 훨씬 더 강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쪽에 치우쳐져 있던 근경이 화면의 중앙에 있어 정자와 소나무의 모티브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공간에 작은 산이나 언덕들이 배치됨으로써 거리감과 원근감이 보다 확대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이전근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 중기 안경파 화풍의 산수화 양식의 새로운 문화로 벽여진다. 이게 뭐다? 공간감이 깊어졌다. 이전근에선 다루 공간감이 협소했지만 원근법이 적용이 됐던 게 여기에 와서 완숙하게 깊이감 있게 표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경에 보시면 작은 구름처럼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있고 원경의 산이 오히려 더 작아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경과 이렇게 표현합시다. 원경의 산이 좀 작아졌다. 그리고 근경에는 오히려 경물이 커졌다. 이렇게 해서 뭔가 큰 3단 구도가 아니라 자잘자잘하게 배치돼서 그래서 약간 복잡한 구도를 지니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랑 다르게 얘가 삼원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삼원법에 안 갔고요. 전체적으로 평평해 보여요. 하나의 시점으로. 그래서 평원에 가깝다. 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복습하시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거랑 같이 나왔을 때 공통적인 내용도 있을 거고요. 얘랑 또 다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이미 시험에 기출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정리하실 때 밑에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앞에 했던 것들이 여기에 정리가 된다. 그래서 흐름이 하나로 묶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파기 화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사모정도인데요. 얘도 한번 읽어볼게요. 연사모정도는 소상팔경도의 화제 중 하나로 그 종각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산속의 절을 향해 가는 노승을 그린 그림이다. 기본적으로 편파 3단 구도를 이루고 있으나 기울어진 주산의 형태와 흑백의 대조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보면 얘랑 뭐랑 비슷하냐? 얘랑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산이 앞으로 쭉 쓰러질 것 같고 산이 이렇게 있고 소나무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것도 구도가 좀 유사하죠. 전반적으로 조선 중기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특징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서 전반적으로 조선 중기 산수의 흐름을 반영하여 근경의 소나무가 화면의 중앙으로 이동하였고 주산의 크기가 작아져 거리감이 강조된 점은 이징 특유의 산수 양식으로 파악된다.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게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조선시대 중기의 절파와 안견파의 화풍이 하나로 절충이 됐다. 계속 얘기하는 바죠. 그게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절파계 화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파계 화풍의 이경륜입니다. 자, 이경륜은 사실 아까 얘기 들었던 이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경륜은 안 유명하냐? 이경륜도 유명한데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인조에게 사랑받았던 건 화원화가였던 이징이 훨씬 더 사랑을 받았고, 이경륜은 고사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자, 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 있는 설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경륜의 호는 항림정이라고 하는데 절파계 화풍을 주도하면서 조선 중기 안견파 화풍과 절파 화풍의 융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내용이 적혀져 있죠. 융합에. 그래서 둘 다 두루두루 그렸는데 이 사람이 좀 더 잘 그렸던 거는 절파 화풍을 훨씬 더 많이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경륜은 절파의 병각구도를 기반으로 한 소경산수 인물화를 주제로 제작하였으나 이경륜의 서자 이징은 안견파와 절파계 화풍을 결합한 독창적인 양식을 구사했다라고 하니 이경륜의 절파적인 양식이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안견파 그림을 그리던 이징은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절파를 수용하게 됐고 크게 하나로 이 전체의 화풍을 하나로 묶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시대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면 김씨, 이정근, 이응효, 이경륜 보고 나서 이징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화풍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징이 먼저 나오고 이경륜이 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림이 일단 시주도인데요. 얘가 좀 중요합니다. 시주도가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들은 우리나라의 산수를 그렸다라기보다는 고사 인물화, 그래서 고사에 있던 내용들을 주로 옮겨 그린 거라 그 책에 있는 그림들, 화첩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옮겨 그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시주도는 산수인물첩에 수록된 그림 중 하나로 한 고사에게 다가와 시주하는 소년의 모습을 그린 소경산수 인물화이다. 선비와 소년의 표정은 생동감과 기운이 넘치고 옷은 활달하고 변화무쌍하며 농담과 단목의 조화 또한 세련되어 필묵법의 경지가 상담을 알 수 있다. 그냥 요 정도로 끝나는데 이 두 개의 작품보다 얘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당연하게도 옆에 있는 이 글입니다. 글을 보면 거의 완전 반듯반듯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누가 보면 판으로 찍어낸 것처럼. 그래서 이 글과 그림의 배치가 굉장히 완벽하고, 그래서 묘법의 구사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걸 해가지고 얘가 사회적인 것,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한 것. 왜? 얘들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관직으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뭐 이징이야 서자였으니까 서울 출신이니까 뭐 높은 관직으로 못 나가니 화원이 될 수 있었지만 여기는 그게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 사회적인 것들을 탐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사 같은 주제들을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뭐 3번에 있는 요 그림은 절파적인 화풍과 안견파적인 화풍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라 같이 보시면 그 위에 있던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설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경륜은 고사 관련해가지고 방금 얘기 드렸던 그 고사 관련돼가지고 이제 고사들을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왜 이걸 안 내지? 근데 모의고사에서 한번 걸린 적이 있대요. 문제를 낼 때 고사들 일화를 딱 주고 이걸 표현한 작품들을 해가지고 각 작품이 이 작품의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 그러면 이 각 작품을 어떻게 각기 다르게 표현했냐, 이런 걸 문제로 내려오고 한 적이 있대요. 그렇다 보니 후보 문제로 올라왔으니 다음번에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떤 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여기 있는 내용이랑 위에 있는 내용만 해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 함윤덕입니다. 함윤덕의 기려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절파 그림인데,
그림이 굉장히 작아요. 대표적인 소경산수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화면 속에 산수는 안 보이고 나무랑 배경은 거의 잘리다시피 들어가 있고 무엇만, 사람만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경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먼저 볼게요. 절파가 대간산수 위주였던 것과는 달리 함윤덕은 대간산수와 소경산수를 고루 제작했다. 특히나 이건 소경산수로 제작되어 있는 거죠. 자, 기려도는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 선비가 주제가 되고 주변의 산수와 나무는 배경 역할을 하는 소경산수 인물의 대표적인 예다. 나귀와 선비는 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를 이루며 배경 또한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다. 선비는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으며 연한 다몽색으로 칠해진 옷은 간결한 필선으로 묘사되어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의 미의식과 색채 감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고사 기려라고 해가지고 이증의 그림에서도 기려가 나와 있고 여기도 기려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기려고사라고 해요. 기려고사. 자, 일단 이 기려고사는 주인공을 누구로 얘기할 수 있냐? 우리 당나라 때 한번 언급했어요. 시인이었던 두보. 그래서 두보나 이제 다른 작가로는 맹호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인들이 자신의 인생 말기에 두보, 맹호현 인생 말기에 이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일화거든요.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 근데 이게 어떤 것과 맞아 떨어지게 되냐면, 일단 이치를 깨달았대요. 인생 말기. 그래서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말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치는 성리학과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게 성리학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리학자였던 선비들이 그리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심리, 자연의 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주제로서 많이 그려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시적인, 사의적인, 은일자적인 정치를 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려도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아까 이증의 니금산수도 굉장히 화려하긴 했지만 인조는 사실 모든 걸 놓고 떠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을 캐치해서 그림을 그려주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미특강 책에 적혀져 있던 게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런 그림을 그렸다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자, 그러면 양식적인 부분, 내용들은 이렇게 봤다면 저 기려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구도는 뭘까요? 누가 보더라도 삼각형 구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바위를 보면 한번 푹 찍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부벽준이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삼각구도와 부벽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귀는 어때요? 삼각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고개를 꺾었을까요? 아닙니다. 나귀는 지금 상당히 지쳐 있어요. 그런데 선비는 표정을 자세히 보면은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시적인 정치. 그러니 당시의 시대가 이렇게 힘든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선비를 비아냥거린다는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시대상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선비의 은일자적한 태도, 유유자적한 태도를 조금 더 강조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오겠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준법이나 맥락적인 내용들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대표적인 그림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김명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국은요, 아까 얘기 드렸던 임진왜란과도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일단 김명국의 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름 호가 여러 개였지만 가장 유명한 호가 뭐냐? 취옹이었어요. 취옹. 자, 취옹, 딱 옹이 늙은이. 어떤 늙은이? 취한 늙은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김명국은 어떤 스타일이었냐? 술을 마시면 그림을 그려주는 스타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인 스타일이라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앞서 봤던 이증이나 이응유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었고 생각이 나는 대로 바로 그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보다 어디 인기가 훨씬 더 많았냐? 선종화로 유명했던 일본에서 훨씬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통신사로 갈 때 2번이나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라고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절파계로 구분은 되지만 선종화로서의 면모가 훨씬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일단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게요. 힘차고 활달한 절파계 화풍을 구사하였으면서 자유분방하고 광기 어린 작가로 유명하다. 광기 어린 것. 그래서 닮아던데 어떤 거, 여기 나중에 그것도 있는데, 약간 빗자루 같은 거 타고 날아가는 닮아 그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명나라 절파가 광태사학파로 변모한 것과 같이 김명국의 그림에서도 광태사학적인 면모가 나타나는데, 이 광태사학적인 면모가 일본과 우리나라 김명국한테서 많이 드러납니다. 기점으로 하여 조선 중기에는 절파계 화풍은 쇠퇴하고 남종 문인화의 진경산수화가 등장하게 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체크.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고지고대로 보지 말고 이게 조선 후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밑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작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설중 귀려도인데요. 눈이 온 산속을 배경으로 길을 나서는 선비와 동작, 그리고 그를 배웅하는 이를 주제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배경의 산수를 보면 거대한 주산이 화면을 가로지르듯 위압적으로 서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쭉 끊어지는 사선에 삐져나와 있는 것, 이렇다 보니까 위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어떤 거다? 이게 악착준이 사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악착준이 가해져 붓자국이 거칠고 강렬하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불안한 요소를 자극하고 있고, 그 눈이 올 때 약간 불안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려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시대 다른 작품들에서도 나타나던 원근감이나 거리감 등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흑백의 대조를 강조한 묵법과 거칠고 강렬하게 구사된 수지법 등에서 절파계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 절파 중에서도 광태사학파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얘는 절파 중에서도 광태사학파라는 특징을 얘기할 수 있고, 한쪽이 튀우쳐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고, 어떤 준법? 악착준. 그래서 절벽을 끊어내는 듯한 악착준, 악착하는 이런 붓터치, 이런 부분들 끊어내는 거. 약간 붓질로 따지면은 이렇게 유려한 선이 고구윤사무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선이 아니라 팍 끊어내는 직선적인 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걷힘이 강한. 자, 그럼 이런 악착준만 잘 그렸냐? 아닙니다. 2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3번 달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달마도를 보면요, 남인도의 달마대사를 그린 선종 인물화로 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파견 갔을 때 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두포를 머리에 쓴 모습을 힘차고 빠른 간필묘법으로 상반신까지만 단숨에 그려낸 듯하다. 달마대사의 고와한 표정과 활기차고 대담한 필치가 강렬한 조화를 이루며 그의 내면적 정신세계까지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통신사로 2번 갔잖아요. 한 번 처음에 갔을 때 김명국의 그림을 보고 나서, 그 전까지 김명국을 몰랐다가 김명국의 그림을 보고 나서 와, 이 사람 잘 그리네? 라고 해서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달라고 김명국을 찾아왔대요. 술을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통신사를 또 보낼 때, 아, 이번에 올 때 또 김명국 같은, 그때 왔던 그 사람 같은 사람을 보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화환이었던 김명국이 또 갔다고 합니다. 김명국이요, 어진에도 참가하기도 했고 기록화도 그렸다고는 하는데, 사실 거기서는 두각을 많이 나타내지 못했대요. 오히려 이런 선종화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어디에 많이 그렸냐면 사찰에 파견 가서 탱화 그리는 것들, 그리고 선종화를 그리는 것들, 그런 데 많이 파견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목을 굉장히 잘 사용했다라는 건 이 세 개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바깥쪽에 사용된 이 선염, 여기서도 농담이 잘 나타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얼굴은 조금 꼼꼼하게 묘사해야 되는데 대비를 주기 위해서 얼굴은 단묵, 옷은 중묵. 그래서 요걸 봤을 때 단법의 농담의 대비,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농담의 대비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악착준과 함께 여기에서는 힘이 넘치는 유려한 선도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김명국의 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같이 볼 작품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하게 되면 김명국의 작품 중에 은사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달마 그림입니다. 은사도 정도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절파랑 안간파 말고 다른 화풍은 뭐가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마하파가 여전히 남아있긴 해요. 근데 많이 남아있진 않았죠. 그래서 절파랑 안견파 위주의 절충 화풍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윤의립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마하파의 소극적인 계승, 이건 여러분들 진짜 읽어보면 거의 다 되는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 초기에는 마하파의 대표적인 화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바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조선 초기 복습하셨으면, 마인드맵 탑승하셨으면 이상자였습니다. 이상자. 이상자를 통해 가지고 계승이 되었는데 이제 이후에 윤의립이 절파의 공간감과 마찬가지로 마하파의 공간감을 굉장히 탐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록산수의 기법들도 조금씩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절파를 소극적으로 계승을 했지만 뒤쪽에 좀 둔턱한 산들을 낮게 그리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것도 실루엣 처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절파보다는 마하파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옆에 있는 작품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보냐? 여기 중간에 보면 이것도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구벽준과 나무에 사용된 수지법, 근농 웡담의 묵법에서 마하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구도와 잔산잉수의 구성 등을 찾아볼 수는 없다. 잔산잉수는 아니라는 점이죠. 앞에 있는 근경도 살짝 가깝다기보다는 중경에 가깝거든요. 특히나 쌍송에 서 있는 근경이 중심부에 있고 주산의 덩어리 형태와 가까우며 거리감이 강조된 즈음은 조선 중기 산수와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의립이 마하파 화풍을 토대로 자신만의 화풍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하파의 특징과 절파적인 특징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거, 청록산수의 형태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립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면은 근경에 있는 산이 어떻냐? 근경이 아니고 원경. 원경에 있는 산이 정리하자면 원경은 울퉁불퉁. 원경의 산은 울퉁불퉁하고요. 붓질이 이거 되게 재밌어요. 곱슬곱슬하다. 곱슬곱슬 거린다. 어떤 부분이 곱슬곱슬 거리냐면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에 이런 아웃라인이나 여기 이렇게 넣은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곱슬곱슬 거린다. 여기서 사용한 것들도 꺾여 있는 것들, 엮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곱슬곱슬하다라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세 개는 춘, 하, 추, 동을 표현한 겁니다. 춘, 하, 추, 동. 그래서 동적인 건 확실히 볼 수 있죠. 설경이죠. 하랑 추는 저는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일단 저는 그냥 도저히 안 되면 여기서는 그냥 셧다운 합니다. 그냥 모르면 외웁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하파는 중요하진 않고 이 정도 설명할 수 있고요. 밑에 남종화의 대도,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아까 제가 조선 중기 때 남종화가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떤 부분에서 성리학을 추종했던 누가 등장을 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성리학을 추종했던 누구다? 사림이 집권을 했다라고 하면서 남종문인화가 들어오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게 돼요. 사회적인 그림을 그리는 그들은 이치를 표현하는 성리학적 질서를 표현하기에 이런 회화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기 일부에도 남종문인화가 있긴 했지만, 미불과 미운의 미법산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때 등장한 이정근이나 이경련 같은 경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군자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선 초기는 소극적으로 남종 문인화라는 걸 받아들이는 정도면 조선 중기 때는 이 화제가 굉장히 폭넓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이건데요.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예요. 조선 초기랑 조선 후기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문화적인 발전 단계,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 우리나라 문화의 르네상스, 세종, 영조, 종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주적인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조선 중기랑 말기는 나라가 피폐해져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도교적인 사상, 은일자적한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림이 조금 복고적인 경향 혹은 도교적인 경향을 지니게 되고, 뭔가 자주적으로 시도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답습을 반복하다 보니 남종문인화의 화풍을 그대로 그리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라고 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해하기 편한 건 조선시대 중기에는 남종문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이걸 바탕으로 화제가 넓어졌다라는 거. 나라가 힘들 때 남종문인화, 조선 말기도 남종문인화,
조선 중기도 남종 문이나 둘 다의 공통점은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 제가 나중에 조선 후기랑 말기할 때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공부할 땐 정반합, 정반 계속해서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중기 때 들어왔던 화보는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고시 역대 명공 화보가, 남종 화보가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원마의 사대가와 명나라 오파, 남종 문인의 화풍을 직접적으로 소형하여 남종화가 대도되었다. 이는 다음 시대인 조선 후기로 이어져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진경산수 화풍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조선 중기에 들어온 문화가 굉장히 편협하다고 본다는 시선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니 지금 조선 중기 중간에 나오는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들도 잊지 말고 체크를 해뒀다가 조선 후기 때 같이 봐주세요. 전체적인 흐름들 이해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서 이전간의 미법산소도는 제일 밑에 줄이 중요합니다. 자, 미점준 등 미법산수 화풍의 전형적인 특징도 나타난다. 동시에 집의 표현과 나무의 구사는 필무법 등에서는 남종화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뭐 완벽하게 진경산수에도 그려지는 건 아닌데 이게 고시화보에서 많이 주로 그려지던 묵법, 미점준처럼 그리던 그 나무를 그리던 방식이거든요. 조선 후기에 가면 요 나무랑 비슷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초기이신 분들은 이 나무 여기다 적어주세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자주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남종 문인화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증거이구나. 그러면 이영륜의 방황공망 만산수도인데 일단 누구를 방작을 했다? 황공망을 따라했다는 것 자체가 남종 문인화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설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법 산수화풍 이외에도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남종 문인화풍이 구사되기 시작하는데 이경륜의 동생 이영륜의 작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경륜의 동생 이영륜이라고 하니 이증에겐 누구일까요? 작은아버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산이 이렇게 가면서 중간중간 반두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황공망의 피법을 묘사하여 산의 표면을 피마준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쭉쭉 찢어지는 거 둥글둥글한 반두준이 구사되어 있으며 점들과 화렵수의 표현 방법에서는 분명한 남종 화법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화제가 이때 많이 등장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조선시대 중기에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게 됐던 성리학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네요.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영모화를 보게 될 건데요. 영모화는 조선 초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영모화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만의 감성이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조선 중계는 특히 물소의 그림이 전례 없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치열한 사색 당쟁과 몇 차례의 외란과 호란으로 인해 도교적 은둔사상이 유행하였던 시대상이다. 그래서 아까 산수랑 유행했던 방식이 거의 똑같죠.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또한 용과 호랑이를 그린 용오도가 주로 다루어졌는데 이건 다음 시대인 조선 후기의 민화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2개 정도 특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소그림은 중국 남종에서 그려지던 물소 그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선 중기 김씨와 김식 집안에서 그려진 소그림들은 체크 그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반영을 해 우리나라만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왜 그러냐? 이게 단순히 영모화가 아니라 조선 중기 때는 사회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도교적인 은둔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여기에 은둔 사상과 은을 자적한 사상, 그 다음에 사회적인 표현이 여기 물소에 어떻게 빗대어져 있는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 예전에 그 후배들한테 모의고사 문제 낼 때 어떻게 했냐면 조선 초기랑 조선 중기 그 영모화를 비교하는 것까지 한번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문제에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얘들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위에 있는 내용보다도 이 내용이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 정도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군자화 묵화의 성행입니다. 지금 남종 문인화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누구에게 관련된 거 성리학자들과 이제 선비들에게 관련된 남종 문인화 계열에 있는 그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사색당쟁과 붕당정치가 반영했던 조선중기의 시대상에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선배한 고배한 정신을 그리는 대나무와 매화. 이것도 어느 정도 도교적인 영향이 받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작품을 누구의 걸 보냐? 이정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징 아니고 이정입니다. 이정 한번 보세요. 이정은 시서화에 모두 뛰어났는데 특히 묵죽을 잘 그렸다고 전해진다. 어몽룡 황집중과 함께 조선시대 중기 3절로 일컬어진다. 자, 시대마다 3절이 있는데 조선시대 중기 3절은 황집중과 이정 그리고 어몽룡이라고 하네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대나무는 도화서 화원의 시취 과목 중 가장 중요했던 화제 중 하나로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단단하여 쉽게 부러지지 않아 군자의 기계와 청절을 상징한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때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화원화가 선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뭘 보는지, 그래서 대나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속한 경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군제와 기계와 청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얘를 좀 중요한 요소로 보는 거고요. 이건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 여기 적어줄 수 있으면 제가 확대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이 대나무를 잘 그렸다고 했잖아요. 대나무에 대한 특징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정의 대나무는요, 다른 것과는 좀 달라요. 이전에도 대나무는 그려졌지만 이정의 대나무가 가장 독창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여기 설명에도 있긴 한데 좀 빈약해서 제가 좀 작성해 봤습니다. 일단 이정의 대나무의 특징은 줄기와 잎의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강인하게 묘사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게 강인하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정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로 어떤 대나무를 그렸냐? 다른 사람들은 대나무 잎이 굉장히 얇았어요. 얇고 중간에 마디를 굵게 그렸는데, 얘는 모든 게 다 어떤 거냐? 이게 좀 그림이 커서 그렇지, 얘는 통죽이라고 해가지고 뼈마디가 좀 굵은 거 있죠? 굵은 목에 통죽을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굵은 목의 통죽의 마디, 자, 마디를 호형선으로, 자, 호형이라는 건 부채꼴 호 말하는 거죠. 그 호형선으로 둘러서 비례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보면은 중간중간 마디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저는 대나무 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거 가장 본이 되는 게 이정의 대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게 나중에 후대의 대나무 그리는데 본이 돼서 많이 그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얘가 바람이 많이 쓰고 뒤에 여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 중기에 안경 화풍이랑 절충돼서 유행했던 화풍이 뭐였다? 절파 화풍은 뒤쪽에 공간감이 넘치니까 일부러 이제 앞쪽에 대나무가 매달려 있는 바위 있죠. 바위나 산은 절파식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설명 읽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묵죽도에서 좌측 하단의 언덕에 솟아오른 대나무를 그렸는데 구도와 공간 처리, 목의 조화가 뛰어나다. 근데 이 공간 처리도 어떻다? 아까 말했던 그 절파식 방식이다. 그리고 줄기는 가늘고 유연하며 잎은 날카로워 강렬한 힘이 느껴진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건 특히나 풍죽이잖아요.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건데, 이 풍죽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끝에 일부러 삐침 그래서 꺾이는, 잎이 뒤집어져 있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다는 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강인한 바람, 거센 바람, 이런 것들. 그리고 대나무가 왜 사군자를 상징하냐? 꺾이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나부낄지언정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군자의 기계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또 좋은 점이 이정의 작품은 앞, 뒤
단묵과 녹묵의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져가지고 장식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나무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추가적으로 같이 볼 만한 이정의 그림은 야매도, 매화도 잘 쳤대요. 야매도, 밤에 보는 매화겠죠? 이거랑 니금, 난도. 니금 묵죽처럼 니금 난도도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어몽룡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군자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왼쪽 상단에 있던 그 5만원짜리 5만원권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월매도랑.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이게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만원권 만들어지고 나서 2016년쯤이었나? 조선시대 한쪽 파트에다가 이 사람들 걸 다 모아가지고 그 5만원권 특별전? 그래서 5만원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설명해주는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거 특징 한번 정리했던 거예요.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몽룡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몽룡은 가지와 꽃을 단묵으로 친 후 녹묵으로 꽃술 등을 묘사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매화는 추운 겨울 눈 속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워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데 조선 중기에는 당시의 시대적 풍조가 반영되어 채색된 홍매보다는 수묵으로만 표현된 백매가 주로 그려진다. 이 설명 그대로 그냥 다 보면 되고요. 군자의 지조와 절개다. 가지와 단묵으로 치고 나서 녹묵으로 꽃술을 그렸다. 여전히 근데 얘는 어땠다? 수묵으로 그렸다. 채색으로 그린 게 아니다. 정도 보면 되고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매도는 둥근 보름자락게 곱게 서 있는 그 매화를 보여주는 건데 굵은 가지는 화면의 중심을 잡고 가는 가지는 위로 곱게 새로 돋아나고 있는 구도가 서정적이고 매력적이다. 그런데 굵고 늙은 나무들은 가지가 부러져 잘려있는 반면 가늘고 어린 나무들은 곱게 하늘로 솟아있다. 자, 중요한 건 이 다음 줄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끔찍한 전란과 지겨운 당파 싸움을 겪은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옛것에 대한 좌절과 실망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을 지니고 있다? 기대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 자,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곧게 쭉 뻗어간 게 사실 얘가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작가의 바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적당하겠죠. 그래서 줄기를 절지법으로 그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하나 더 얘기해주면 달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분들 있으시던데 달이 여기 있어요. 달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줄기는 절지법. 절지법으로 줄기 정리. 정리했다기보단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려졌을 땐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매화가 있냐라고 혹평을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그 의미를 모르고. 네. 이거 그때 기억나는 거. 아까 제가 그 위에 있는 이정의 대나무 특징 얘기했잖아요. 그 5만원권 전시에서 되어 있는데, 그 어몽룡 매화 꽃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꽃받침이요. 정자래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꽃이 있으면 꽃이 여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정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꽃 모양이 그냥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별표 모양? 이거 있죠? 이 5개 별표, 대자처럼 보이는 별표 모양 꽃잎, 이걸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다르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 돼가지고 이건 찾아봤거든요. 이런 것도 잘 찾아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대자 모양이 아니라 별표 모양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매화는 약간 방형에 가깝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네모나게 볼 수 있는 방향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길래 그런 거구나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고 그냥 요 정도는 그냥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여러분들은 이 작품만 아시잖아요. 근데 이 작품과 이 작품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이게 어몽룡 거구나 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 작품을 언급할 수 있는데 얘는 찾아보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정리해 줄 거면 이렇게 키워드로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얘가 좀 특이한 건 얘는 직선이었죠. 직선에서 쭉 오르는 수직의 구도였으면 얘는 첫 번째 사선 구도. 자, 두 번째 수변한 단묵. 생각해보세요. 여긴 수변하지 않아요. 거칠고 거쳐요. 비백이 있어요. 근데 얘만 단묵으로 습윤해서 매화나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처음엔 저 이거 포도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아까 저기 봤던 꽃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꽃받침이 농묵. 자, 이건 뭐다? 이건 반대로 되어 있다. 보통은 이제 꽃잎이 훨씬 더 진한 농묵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저도 배울 때 농묵으로 그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 거고, 마지막으로 월매도와 비교하면 월매도는 기계를 상징한다면 얘는 고아한 정취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아한 정취. 그래서 얘가 좀 더 수변해가지고 옆에 있는 글과도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고아한 정취 정도로 설명할 수 있고요. 뒷장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황집중이랑 수묵사의 화조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3절의 마지막 사람 황집중입니다. 황집중은 포도를 많이 그렸는데요. 포도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뭐가 많죠? 알이 주렁주렁 많으니까 다산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황집중은 농담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대비와 변화가 많은 묵포도화를 잘 그립니다. 포도는 많은 열매를 맺고 넝쿨로 뻗어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북이나 다산을 상징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림에서 보면은 황집중이 포도를 그릴 때 좀 재밌게 그리면 하나의 줄기를 쭉 뻗어내고요. 그 줄기 옆에서 또 다른 줄기를 단묵이나 농묵으로 표현해서 꺾어서 표현해서 X자로 엮어요. 이런 점이 좀 특이해서 그 기법적인 거나 그 구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요거 한 거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머지 내용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얘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바람 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바람 부는 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수묵사의 화조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묵사의 화조화 여기 있는 거 볼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조선시대 중기에 삼국화조화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가 하나 있다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바로 명나라였어요. 자, 명나라에서 누가 특히나 좀 진체화로 그렸던 사람들 2명을 제외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수묵사의로 그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이 임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빽빽하고 진체로 화조화를 그렸는데, 이 임량 같은 경우는 수묵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요게 복사본이 조선 초기 끝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걸 조선시대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명나라의 그 임량의 수묵 화조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재배치를 하게 되냐? 여기 있는 새들은 우리나라의 새라고 좀 보기 힘들어요. 뭐 까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새는 우리나라에 있는 새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새를 그린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이 작가들은 확실하게 첫 번째로는 한국의 새, 즉 제재를 뭐 자주적으로 바꿨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이 굉장히 빽빽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조선 원나라 말기에서 명초로 넘어갈 때, 원말 명초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 조맹부의 외손자 왕몽의 그림을 채택을 하면서 굉장히 빽빽한 스타일이 유행했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빽빽한 스타일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비풍에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비풍, 조선 중기 특히나 은일자적하고 도교적인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렇다 보니 여유로운 넘치는
구도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기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남종화의 유행과 더불어서 이 화조화가 유행을 한 거라 아까 봤던 영모화랑 화조화가 조선 초기랑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성리학적인 관점과 도교화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 그어진 거 보면 수묵 중심으로 담백하게 표현하는 야일체의 수묵사의 화조화가 널리 유행했다. 특히 문인 화가들은 화조화를 통해 자신의 뜻을 담고자 했는데 조석과 그의 아들 조지훈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중국의 화조화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만의 자주적인 그림으로 스타일을 완성했다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내용으로 읽어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학대해서 한번 설명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석의 조작도입니다. 17세기 노수서작도라고 하는 조석의 조작도는 나뭇가지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까치 두 마리를 다루고 있다. 까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길조로 주제가 매우 한극점임을 알 수 있다. 한 쌍의 까치가 진한 목으로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 시선을 독점하며 하단에는 작은 한 쌍의 새가 등장한다. 밑에 작은 새가 있다는 걸 몰라요. 요거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 거, 새와 나무의 표현은 모두 윤곽선이 없는 수묵 위주의 몰골법이다. 그 야일체라고 하죠. 묘사되어 있는데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지 않아도 변화 있는 묵법과 힘찬 필법으로 인해 화면이 매우 기운생동하며 서정적인 표현 효과가 두드러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 두 가지 정도. 밑에 위에 있는 새는 그럼 뭐냐? 까치 얘기했죠? 그럼 밑에 있는 새는 뭐냐라고 하는데 백안조라고 합니다. 백안조. 자, 백안조 모르겠으면 이미지 찾아보세요. 그래서 얘는 얘는 전체적으로 조금 덜 빽빽하고 한쪽으로 좀 사선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도 들고 여기 여백이 들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 뭔가 산수화에 비교하면 무슨 구도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선 중기에 유행했던 절파 구도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구도가 완전히 절파라고 얘기하는 조금 애매해요. 그럼 어떤 부분이? 이 꽃잎이 당시 절파에서 그리던 꽃잎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파형 꽃잎을 사용을 해서 수묵 사조화로 그렸는데 꽃잎은 절파 계통으로 그렸다라는 점. 이 꽃잎도 절파계라는 거 분석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전 이거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고매소작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게 훨씬 더 어떻게 여기 여유가 넘치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얘보다는 조금 더 뒤쪽에 그렸을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들고요. 여기 비백의 나무 가지를 보면서 매화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매화 가지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그래서 선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지훈의 매상숙조도인데요. 얘도 좀 중요합니다. 조지훈은 아버지 조석의 화풍을 따라 문인의 깊음과 사이가 느껴지는 수묵화조화를 그렸다. 조지훈의 매상숙조도는 좌측 하단에서 우측으로 둥글게 휘어있는 매화 가지와 호형입니다. 매화 가지와 그 위에 고개를 잔뜩 숙인 채 잠을 자고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주제이다. 더불어 매화 가지의 상단과 하단에 농목의 대나무 잎사귀가 가볍게 배치되어 있어 변화를 주고 있다. 아버지 조석의 화풍을 충실히 따라 간결한 구도와 수묵 중심의 몰골법을 활용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나 아버지의 그림보다는 약간 더 자유롭고 성금 필치를 구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조속은 아직은 명나라에서 왔던 그 화첩의 역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그 화첩에 충실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화첩에 충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지훈은 그 화법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필치로 서정적으로 필치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린 다른 작품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조석도 이렇게 그린 게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조지훈의 그림이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내용이 다른 책에 적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와닿아서 나름대로 이게 와닿아서 좀 여기다 적어 볼게요. 형사의 구애가 없이 문기를 풍기는 화취.
화치로 무엇을? 선비의 내면을 보여준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지우는요, 안타깝게 40세 절필합니다.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아요. 그 남에게 그림을 주는 것도 좀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고 하니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에서 이렇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문제로 나왔었죠. 이것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2013년이었는데 그때 저 가르쳐주는 선배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진짜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시험 문제가 결과적으로 중요하다 하고 하니 결국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게 언젠간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조선시대 중기는 조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끝냈네요. 고생하셨습니다.